마지막 수업. 당구. 병사들은 이틀간이나 전투를 계속한 데다가 간밤에 배낭을 짊어진 채 쏟아지는 빗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다. 더구나 3시간 전부터 병사들은 총을 내린 채 가로의 물구덩이와 질척한 진흙밭 속에서 몸이 얼어 들어가고 있었다. 피로에 지치고 며칠 밤을 그대로 새운 탓으로 군복이 물에 젖은 병사들은 서로 몸을 녹이고 부축하기 위해 다 같이 달라붙어 있었다. 옆에선 전우의 배낭에 기댄 채로 잠들어 있는 병사도 있었다. 잠에 취해 긴장이 풀어진 병사들의 얼굴에는 심신의 피로와 궁핍함이 한층 더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비는 내리고 진흙탕 속에서 몸을 녹일 불도 없고 배를 채울 음식도 없이 먹구름이 나직이 드리운 하늘 아래 여기저기서 적병의 기척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음울한 풍경이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포구를 숲으로 향하고 있는 대포들은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숨겨진 기관총들은 똑바로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다. 공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병사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령부에서 명령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었다. 사령부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다. 비에 씻겨 사너리에서 반짝이고 있는 루이 13세 풍의 붉은 벽돌로 된 성곽이 바로 그 사령부였다. 정녕 프랑스 원수의 길을 꽂기에 알맞은 황후의 궁성이었다. 큰 도랑과 돌축대가 한 길로부터 갈라놓은 잔디는 그 뒤로 뻗어올라 돌층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골고루 깔려있는 이 파란 잔디 변두리에는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반대편 저택의 안쪽에는 소사나무의 묘목이 밝은 통로를 이루고 백조들이 헤엄치고 있는 연못이 거울처럼 펼쳐 있었다. 탑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큰 세 장의 지붕 밑 숲속에서 들꿩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날개짓을 하거나 꼬리를 펼치고 있었다. 사령관기는 잔디밭의 작은 꽃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초목들이 나란히 늘어서고 가로수길의 깊은 침묵과 모든 질서가 간직되어 있었다. 전쟁터 가까이에서 이처럼 깊은 정적을 본다는 것은 너무도 인상적인 일이다. 저 아래쪽에서는 도로에 불쾌한 진흙을 이겨 올리고 깊은 바퀴 자국을 남기는 비가 여기서는 붉은 벽돌, 푸른 잔디를 한층 선명하게 하고 오렌지 나뭇잎과 백조의 흰 깃털을 윤기 있게 만드는 정숙하고도 귀족적인 소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밝고 잔잔했다. 정말로 지붕에서 펄럭이는 장군의 깃발과 철책 앞에 보초로 서 있는 두 병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들 아무도 사령부에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었다. 말들은 마구간에서 쉬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건 마부가 아니면 주방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작업복 차림의 사병, 혹은 넓은 앞들의 모래를 고무래로 고르고 있는 붉은 바지를 입은 몇 명 정원사뿐이었다. 돌층계를 향해 창이 나 있는 식당에서는 식사 후 반쯤 치워진 식탁이 있고 구겨진 테이블보 위에는 마개 뽑은 술병이며 윤기 없는 빈 컵들이 스산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은 떠난 모양이었다. 그 옆방에서는 말소리, 웃음소리, 당구 구르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다. 원수가 당구에 열중해 있는 중이었고 그로 인해 부대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원수가 당구를 시작하면 하늘이 무너지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구.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군인의 결점이었다. 그는 정장을 하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을 단 채 식사와 경기와 그록주에 흥분되어 붉어진 뺨에 눈을 빛내고 있었다. 마치 전장에라도 임한 듯 그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보관들은 정중하게 장군을 둘러싸고 그가 한번 칠 때마다 감동을 이기지 못하는 표정들이었고 장군이 한 점을 더하면 다같이 기록을 하려고 달려갔고 장군이 목이 마르다면 그록주를 준비하려 드는 것이었다. 견장과 군모의 깃털 장식들이 스치고 훈장과 장식끈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원과 뜰을 향하여 떡갈나무 판자를 댄 천정 높은 이 넓은 홀에서 이 정신들의 품이 있는 미소며 예절은 공비엔 위의 가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편 가도를 따라 그 연변에서 추위에 얼어가고 비에 젖은 채 검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때에 찌든 외투의 무리들을 다소 잊게 하는 것이었다.
장군의 상대방은 작다할 만한 참모부의 대위로서 가죽띠를 메고 곱슬머리에 훌륭한 장갑을 낀 당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일 1인자로 온 세상의 모든 장군들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솜씨이지만 자기 상관에 대해서는 존경심에서 겸손하게 나오며 또한 이기지 않도록 그러나 쉽사리 지지도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위는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라 불리우고 있는 터였다. 조심해서 자라게 젊은이 각하는 15이고 자네는 11세.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게. 그런다면 내려오지 않는 명령을 기다리며 멋진 궁복을 더럽히고 장식끈의 금색을 흩뜨려뜨려 지평선 위로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는 자네 동료들과 함께 밖에 있는 것보다는 진급하는 길이 더 빠르다는 것일세. 참으로 숨막히는 게임이었다. 당구공들은 달리고 스치고 엇갈리면서 홍색과 백색이 뒤섞이는 것이었다. 당구대 측면에 맞으면 즉각 튀어나오고 나사 위로는 불이 나게 굴러다니는 것이었다. 그때 돌연히 대포의 포화가 공중에서 번쩍 빛났다. 둔한 포성이 유리창을 뒤흔들었다. 모든 사람이 전율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단지 장군만이 아무것도 보도 듣도 못하는 것이었다. 당구대에 몸을 굽힌 채 그는 멋진 끌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장군은 바로 이 끌기를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포화가 번쩍 빛났고 또 다른 포화가 뒤따랐다. 포성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갔다. 부관들은 창으로 달려갔다. 프러시아 군인들은 공격을 감행해 올 것인가? 좋아,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봐라. 하고 장군은 초크를 치라면서 말했다. 대위, 자네 차례일세. 참모들은 감동에 몸을 떨었다. 전투에 임박한 이때에 당구대를 앞에 두고 이처럼 냉정한 장군에 비하면 포가에서 잠을 잤다는 뛰레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소음은 점점 더해갔다. 포성의 진동 속에 귀를 찢는 듯한 기관총 소리 그리고 일제사격의 총성이 더해졌다. 잔디밭 가장자리 주변에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뜰 전체가 불에 쌓여 있었다. 놀란 공작과 꿩들이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고 화약 냄새를 맡은 아라비아 말들이 곤두서 있었다. 사령부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급보가 들어온다. 파발군이 뒤를 이어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장군을 뵙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군에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승부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장군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대위, 자네 차례일세. 그러나 대위는 마음이 산만해져 있었다. 젊은이란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 바야흐로 그는 사료를 잃고 책략을 망각하여 계속 2번이나 연달아 점수를 따서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번에는 장군이 노발대발하는 것이었다. 놀라움과 분노의 표정이 그의 씩씩한 얼굴에 뚜렷이 드러났다. 바로 이때 한 필의 말이 날듯이 뜰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진흙투성이가 된 한 명의 무관이 보초를 밀어젖히고 단걸음에 돌층계를 넘어섰다. 카카. 부관이 어떻게 맞아들였는지 생각컨대 가관이었다. 노여움에 온몸이 부풀고 수탉처럼 얼굴이 붉어진 원수가 퀴를 준 채 창가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냐? 뭐냐? 거긴 보초도 없느냐? 그러나 카카. 좋아. 이제 곧 명령을 기다려라. 제기랄. 그리고 나서 쾅 하고 창문이 닫혔다. 그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 가엾은 병사들이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바람은 비와 산탄을 사정없이 그들의 얼굴로 몰아쳤다. 몇몇 대대가 괴멸되어 버린 반면 또 다른 대대들은 어째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기를 손에 든 채 멍청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명령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는 데는 명령이 필요 없어 병사들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큰 저택을 앞에 두고 숲 뒤나 도랑 속에서 수백 명씩 쓰러져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쓰러진 뒤에도 총알은 계속 그들의 몸을 찢고 그 상처에서는 씩씩한 프랑스의 피가 소리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편 당구장에서도 싸움은 치열해 가고 있었다. 장군은 또다시 우세에 놓여 있었다. 키가 작은 대위도 사자처럼 방어하고 있었다. 17, 18, 19. 겨우 점수를 기록할 정도였다. 총성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장군은 앞으로 한 큐로서 끝장낼 것이다. 포탄은 이미 뜰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연못 위에서도 한 방의 포탄이 터졌다. 거울 같은 연못의 수면이 갈라지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한 마리 백조가 겁에 질려 날개를 휘두르며 헤엄치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한 큐였다.
바야흐로 깊은 침묵이 깃들고 있었다. 이제는 자작나무 위에 내리는 빗소리, 언덕 밑에서 들려오는 어수선한 웅성거림, 그리고 물에 잠긴 도로 위로 급히 지나가는 가죽대의 발걸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올 뿐이었다. 병사들은 한창 패주 중이었다. 원수는 승부에 이겼다. 꼴마르 재판관의 환상. 기욤 황제에게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꼴마르 재판소에 작달 만한 돌랭제 판사만치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법모를 비스듬히 쓰고 볼록한 배와 꽃처럼 붉게 열린 입술에 모슬린 깃 장식 위로 세 겹의 턱을 얹고 공판정에 나타날 때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기분 좋게 한잠 자볼까? 라고나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가 뚱뚱한 두 다리를 쭉 뻗고 커다란 팔걸이 의자에 부드럽고도 둥근 새 가죽 방석에 앉는 폼은 곁에서 보기에도 자못 유쾌한 일이었다. 30년간의 시종 재판관으로 살아왔지만 이 가죽 방석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기분과 밝은 얼굴로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불운한 돌랭제. 그의 신세를 망친 것은 바로 이 둥근 방석이었다. 그 모조 가죽 방석에서 털고 일어나느니 보다는 차라리 프러시안이 되길 원할 만큼 그 방석이 마음에 들었고 또 거기에 훌륭히 낙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터였다. 기욤 황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돌랭제 씨 그대로 있으시오. 그래서 돌랭제는 그대로 군무했다. 바야흐로 그는 꼴마르 재판소의 공소한 판사로서 베를린에 있는 황제 폐하의 이름 아래 과감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낡고 단조로운 재판소, 달아서 반들거리는 걸상이 줄지어 있고 빈 벽에 와글거리는 변호사들이 있는 교리 문답실 같은 넓은 홀, 사지 커튼을 친 높은 창문에서 떨어져 오는 희미한 빛이며 팔을 벌린 먼지 투성이의 커다란 그리스도 상이며 모두 변함이 없었다. 프러시아 영토가 되었어도 꼴마르 재판소의 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재판소 안쪽에는 여전히 황제의 흉상이 있었다. 그런데도 돌랭제는 타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팔걸이 의자에 몸을 던진 채 깊숙이 파묻혀봐도 별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옛날처럼 기분 좋게 잠들 수도 없었고 가끔 법정에서 잠이 들면 사나운 꿈에 빠지는 것이었다. 오네꼬나 발롱 달자스 같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그런 곳에서 홀로 법복을 입고 비틀린 나무나 소용돌이 치는 작은 벌레들만이 보이는 무섭게 높은 곳에서 커다란 팔걸이 의자에 앉아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돌랭제 자신도 알지 못할 일이었다. 그는 악몽에 쫓겨 식은땀을 흘린 채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노라면 라인강 저편 검은 전나무숲 뒤에서 붉고 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태양이 점점 높이 솟아오름에 따라 탄이나 맹스테르 계곡에서 또 알자스의 끝에서 끝으로부터 밑도 끝도 없는 웅성거림, 사람들의 발소리, 차소리가 점점 더 커져오고 그러면 돌랭제의 가슴은 콩알만해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사너리를 굽이쳐 오르는 긴 도로를 통해 쓸쓸하고도 끝없는 하나의 행렬이 이주하기 위해 보주의 골짜기를 만날 장소로 한 모든 알자르 사람들이 엄숙하게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재판관은 보는 것이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내 피를 속아 끄는 긴 달구지들, 추수때면 곡식단을 넘치도록 싣고 있던 살문이 달린 달구지들이 지금은 가재며 의복 그리고 연장대를 실어오고 있었다. 큰 침대, 높은 장롱, 인도 사라사의 장식품, 빵, 반죽통, 물레, 작은 어린애용 의자,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안락의자 따위를 집안 구석구석에 끄집어내어 싣고는 불어오는 바람에 그 성스러운 먼지를 날리며 나가는 달구지들이었다. 집 더미가 그대로 온통 이 차에 실려 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달구지들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나갔고 이 달구지를 끄는 소들은 마치 수레바퀴가 땅에 들러붙어 있고 쇠스랑, 쟁기, 곡괭이, 괄기들에 붙은 마른 흙덩이들이 그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 이 출발을 하는 것이 흡사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 뒤로 귀천과 노소를 가릴 것 없이 군중들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삼각모를 쓰고 비틀거리면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키 큰 노인들로부터 무명 바지에 밀빵을 한 곱슬머리의 금발 소녀에 이르기까지 중풍 걸린 할머니를 당당하게 어깨에 맨 사내 아이들로부터 어머니들이 가슴에 껴안은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이나 불구자나 내년이면 갈 사람이나 무서운 전쟁을 겪은 사람이나 목발로 걷고 있는 왼발에
갑기병이나 떨어진 누더기 공복에 스판도 요새의 곰팡이를 묻힌 채 피로에 지친 창백한 얼굴에 포병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꼴마루에 판사가 앉아있는 가로를 당당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판사 앞을 지날 때면 그 어느 얼굴이나 분노와 혐오의 무서운 표정으로 외면을 하는 것이었다. 아, 불행한 돌랭제. 그는 몸을 숨기고 싶었고 또 달아나고 싶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팔걸이 의자는 그의 살에 요지부동으로 박혀 있었고 가죽방석은 그 의자에 붙어 있었고 자신은 그 가죽방석에 들러붙어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죄인 공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수치를 만민이 보도록 이처럼 높은 곳에 그 공시대가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의 행렬은 계속되었다. 스위스 국경 주민들은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자르 주민들은 광석 싣는 달구지에 무거운 쇠연장을 실어 끌고 있었다. 다음에는 도시 주민들이 오고 있었다. 제사 공장의 직공들, 가죽 장사, 직조 직공, 정경공, 중상계급 사람들, 유태교 목사들, 재판관들, 검은 가운, 붉은 가운. 이것이 바로 노인 재판장을 선두로 한 꼴마르 재판소 사람들이었다. 어쩔 수 없는 수치심에 돌랭제는 얼굴을 가리려 했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으려 했으나 눈꺼풀이 굳어져 움직이질 않았다.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보내는 경멸의 눈길을 그는 하나도 놓칠 수가 없었다. 공시대에 오른 이 재판관,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그보다 더욱 무서운 일은 그의 가족이 전부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를 알아보는 기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들도 수치스러운 모양이었다. 그가 그처럼 애지중지했던 작은 미셀까지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버리는 것이었다. 단지 노 재판장만이 잠시 멈추어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같이 갑시다 돌랭제.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자. 그러나 돌랭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쳐 불렀다. 행렬은 몇 시간이나 지속되었다. 해가 지고 행렬이 멀리 사라지자 여기저기 종각과 공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 골짜기는 고요해졌다. 알자스 전체가 떠나버린 것이었다. 이제는 종신명관이 될 수 없는 공시대에 못 박힌 단 한 사람의 꼴마르 재판관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주목, 검은 십자가, 차례로 늘어선 무덤, 그리고 상제의 무리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는 어느 날의 꼴마르 묘지였다. 마을의 온갖 종이 울리고 있었다. 공서한 판사인 돌랭제가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이었다. 명예가 못다한 것을 죽음이 대신한 것이었다. 죽음은 가죽방석에 앉아있기를 고집하던 종신 법관을 떼어내었고 길게 눕힌 것이다. 자기가 죽은 후 스스로 자신을 위해 우는 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가슴이 터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돌랭제는 자기가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그를 더욱 절망케 만든 것은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 속에 친구나 친척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꼴마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프러시아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상여를 호위하는 것은 프러시아 병사들, 상주도 프러시아 법관, 묘 앞에서 하는 연설도 프러시아 연설, 그의 몸 위에 덮이는 유달리 차가운 흙도 프러시아 흙이었다. 갑자기 군중들이 공손하게 길을 비켰다. 위풍당당한 백흉 갑기병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게 외투 밑에서 큰 패각국의 꽃다발 같은 것을 감추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비스마르크다, 비스마르크다 하고 외쳤다. 꼴마루 재판관은 쓸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백장님, 이건 너무나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미셀이 여기 있다면... 와 하는 웃음소리가 그의 이 생각을 흐트려 놓았다. 미친 듯한 웃음, 파렴치하고 난폭하기 짝이 없는 그칠 줄 모르는 웃음이었다. 재판관은 놀라서 이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일어나 사면을 둘러보았다. 방금 비스마르크가 정중하게 그의 묘 앞에 놓은 것은 그가 애용하던 방석, 바로 그 모조 가죽 방석이었다. 그리고 그 방석 둘레에는 이런 비명이 적혀 있었다. 명예로운 종신 재판관 돌랭제 판사에게 바치노라.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여. 묘지의 끝에서 끝까지 모든 사람이 배를 뒤틀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례한 프러시아인들의 무덤 속까지 울려 퍼져 그 안에 죽은 자는 수치감에 울고 있었다. 영겁으로 계속되는 조소에 짓눌려서.